우리는 플랑티의 이모댁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군복무 탓인지 나는 갑자기 둔하고 어색해진 것 같았다. 그리고 내가 변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헛된 인상이 우리 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나는 그녀의 옛 모습을 완전히 찾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서 처음에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아니, 우리를 어색하게 만든 것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려는 약혼자끼리의 어리석은 역할, 즉 둘이서만 있게 하기 위해 우리 곁을 빨리 떠나려고 하는 그 친절이었다. 고모님, 정말 상관없어요. 남이 들어서 어색할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알리사는 이모가 자리를 뜨려고 수선을 피우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아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은 거다. 난 너희들을 잘 알고 있어.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자질구레하게 할 말이 많은 법이야. 정말이에요, 고모님. 나가시면 오히려 저희들이 쑥스러워져요. 그 목소리에는 녹이마저 서려 있어 거의 알리사의 목소리 같지 않았다. 이모님, 나가시면 저희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겠어요. 나는 웃으면서 그러나 단둘이 남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일종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했다. 그리하여 우리 세 사람은 짐짓 쾌활한 척 평범하게, 그리고 이면에는 저마다 근심이 숨어 있으면서도 표면으로는 생기를 띠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외삼촌이 점심을 함께 하자고 초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희극을 끝마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그 첫날 오후는 아무렇지도 않게 헤어졌다. 나는 식사 시간 훨씬 전에 갔는데 알리사는 자기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알리사도 그 친구에게 돌아가 달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 친구도 도무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윽고 그 친구가 나가버리고 단둘이 있게 되자 나는 알리사가 점심을 같이 하자고 그 친구를 붙들지 않은 걸 짐짓 놀라는 척했다. 우리 둘 다 전날 밤 잠을 자지 못해 피곤했기 때문에 도저히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외삼촌이 들어왔다. 알리사는 내가 외삼촌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을 눈치챘다. 외삼촌은 귀가 어두워져 내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했다. 그때부터 나는 음성을 높여야 했고 따라서 내 이야기는 어설퍼지고 말았다. 점심 식사 후에 미리 약속했던 대로 플랑티의 이모가 마차로 우리들을 데리러 왔다. 이모는 알리사와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가장 아름다운 코스를 걸어서 오도록 할 의도에서 우리를 오르수에까지 태워다 주었다. 계절에 비해서 날씨는 더운 편이었다. 우리가 걷게 된 언덕은 햇빛만 내리쬐을 뿐 아무런 운치도 없었다. 나무들은 잎이 져서 앉아서 쉴 그늘도 없었다. 이모가 마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빨리 가려고 우리는 걸음을 재촉했다. 두통 때문에 내 머리에서는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태어난 채 하기 위해서 혹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서 나는 걸어가며 알리사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흥분한 데다 숨이 가쁘고 침묵으로 어색해져서 얼굴이 달아올랐다. 내 귀에는 관자놀이가 뛰는 소리가 들렸다. 알리사의 얼굴은 민망할 정도로 상기되었다. 이렇게 서로 땀에 젖은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이 어색해져서 우리는 슬그머니 누워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너무나 서둘러 걸었기 때문에 이모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주려고 다른 길을 거쳐서 아주 천천히 몰고 온 마차보다 훨씬 먼저 내 거리에 이르렀다. 우리는 비탈진 언덕에 앉았다. 둘 다 땀에 젖어 있었으므로 갑자기 불기 시작한 찬바람에 몸이 오싹했다. 우리는 이모의 마차를 마중 가려고 일어섰다. 그러나 이모의 자상한 친절은 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이모는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리라 믿고 약혼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었다. 알리사는 견디다 못해 글썽글썽 눈물이 괜 눈으로 심한 두통이 난다고 했다. 돌아오는 길엔 모두들 침묵을 지켰다.
이튿날 잠이 깨자 몸이 어둡고 감기가 들어 아팠기 때문에 오후에야 비콜랭댁에 가볼 생각이 났다. 공교롭게도 알리사는 혼자 있지 않았다. 펠리시 이모의 손녀인 마들렌 플랑티에가 거기 와 있었다. 나는 알리사가 그 애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애는 며칠 동안 자기 할머니 집에서 묵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서자 돌아갈 때 언덕으로 해서 가실 생각이면 저와 같이 가요. 하고 소리쳤다. 나는 무심코 승낙했다. 그래서 나는 알리사와 단둘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귀여운 아이가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어주었다. 전날의 그 어색한 기분은 느끼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우리 세 사람은 쉽게 대화를 풀어나갔고 처음 내가 염려했던 것처럼 쑥스러운 것도 아니었다. 내가 잘 있어 하고 인사를 하자 알리사는 이상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내가 다음날 떠난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았다. 더구나 얼마 안 있으면 또 만날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잘 있으라는 이별의 말은 어떤 서글픈 느낌도 자아내지 않았다. 그러나 저녁 식사 후에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나는 시내로 내려가서 거의 1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비콜랭댁에 다시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외삼촌이었다. 알리사는 몸이 불편하다고 벌써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잠이 든 모양이었다. 나는 잠시 외삼촌과 이야기하다가 그 집을 나왔다. 이처럼 모든 일이 빗나가 버려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불평을 한들 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설령 모든 일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역시 그런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알리사도 그런 기분을 느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슬펐다. 파리로 돌아가서 나는 곧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제롬, 얼마나 슬픈 재회였는지. 너는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고 싶어하는 것 같았지만 실은 너 자신도 그 점을 확신하진 못했을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늘 그러하리라는 생각이 들어. 항상 그러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 정말 이젠 2번 다시 만나지 말기로 해. 서로 할 이야기가 태산같이 많은데도 왜 그런 거북한 감정, 어색한 느낌, 마비 상태, 침묵 같은 것이 우리에게 엄습했을까? 네가 돌아온 첫날은 그 침묵마저도 즐거웠어. 왜냐하면 침묵은 곧 사라지고 네가 굉장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그러기 전에 네가 떠나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오르쇠에서 우리의 침울한 산책이 침묵 속에 끝나는 것을 보고 더구나 우리의 손이 서로 떨어져 아무런 희망도 없이 늘어졌을 때 내 가슴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메어지는 것 같았어. 내가 무엇보다도 슬펐던 것은 네 손이 내 손을 놓아버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만일 네가 손을 놓지 않았더라도 아마 내가 그렇게 했으리란 것이야. 왜냐하면 내 손은 이미 네 손 안에서 별로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날 어제였지. 아침나절에 나는 미친 듯이 너를 기다렸어. 집안에 있다가 너무나 마음이 뒤숭숭해서 네가 오더라도 내가 있는 곳을 알 수 있도록 방파제로 오라는 쪽지를 적어놓고 집을 나와버렸어. 오랫동안 파도가 센 바다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너도 없이 혼자 바라보고 있노라니 너무도 가슴이 아팠어. 나는 문득 네가 내 방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라 다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 오후에는 너와 단둘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어. 그 전날 마들렌이 찾아가도 괜찮겠느냐고 묻길래 너와는 아침에 만날 생각으로 와도 좋다고 했거든.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애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번 재회에서 그만큼이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잠시 동안 나는 그처럼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대화가 오래오래 계속될 것 같은 이상한 환상에 빠지고 말았어. 그래서 내가 그 애와 함께 앉아있던 소파로 네가 다가와서 나를 향해 몸을 굽히며 잘 있어 하고 말했을 때
난 대답조차 할 수 없었어. 모든 것은 끝나버리는 것 같았어. 그 순간 갑자기 네가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네가 마들렌과 함께 나가버리자마자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으며 또 참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되었어. 그래서 나는 네 뒤를 따라 다시 나갔어. 아마 너는 짐작도 못했을 거야. 나는 너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었고 아직 내가 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고 싶었어. 나는 이미 펠리시 고모댁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 하지만 너무 늦었어. 시간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어. 나는 맥없이 집으로 돌아왔어. 내게 편지를 쓰려고. 다시는 이런 편지를 쓰고 싶지 않았는데 이별의 편지를 쓰기로 했어.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주고받은 편지는 단지 커다란 환영에 지나지 않으며 너나 나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너무도 뚜렷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야. 그리고 제롬, 우리는 언제까지나 떨어져 있는 편이 좋으리란 생각. 나는 사실 이 편지를 쓰다가 찢어버렸어. 하지만 지금 다시 쓰고 있어. 처음 편지와 거의 같은 내용이야. 내가 전보다 너를 덜 사랑하는 건 아니야. 오히려 반대로 네가 내 곁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마음이 혼란해지며 어색해졌지만 또 그때처럼 절실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 하지만 거기에는 절망감이 깃들어 있었어.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너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이야. 전부터 나는 혹시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도 보고 싶던 너를 다시 만나자. 이러한 걱정이 옳았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어. 그리고 제롬, 너도 그것을 인정해야 돼. 잘했어. 너무나 사랑하는 제롬. 하느님이 너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안심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은 하느님뿐이야. 그리고 마치 이 편지만으로는 아직 나를 충분히 괴롭히지 못했다는 듯이 다음날 알리사는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은 추신을 덧붙였다. 이 편지를 붙이기 전에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 우리 두 사람에 관한 일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해달라는 거야. 너와 나만이 알고 있어야 할 일을 줄리에트나 아벨에게 들려줌으로써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몇 번인지 몰라. 바로 이런 점에서도 나는 네가 눈치채기 훨씬 전부터 너의 사랑이 무엇보다 머릿속의 사랑, 애정과 신뢰에 대한 아름답고 지적인 집착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 내가 이 편지를 아벨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그 몇 줄을 덧붙였음에 틀림이 없었다. 어떤 날카로운 예감에서 그녀는 그다지도 신중하게 된 것일까? 전에 내가 한 이야기 속에서 아벨의 조언을 눈치챈 것일까? 얼마 전부터 나는 나와 아벨 사이에 커다란 거리가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상반된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충고가 내 슬픔의 쓰라린 짐을 나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그 후 사흘 동안 나는 고통 속에서 지냈다. 나는 알리사에게 답장을 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지나친 논쟁이나 심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마디라도 실수를 하여 우리의 상처를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깊게 만들지 않을까 두려웠다. 내 사랑이 몸부림치는 편지를 나는 몇 번이나 썼다가 지우곤 했다. 결국 붙이기로 결심했던 편지의 초안, 눈물에 씻긴 그 종이는 오늘에 와서도 눈물 없이는 다시 읽을 수가 없다. 알리사, 우리 두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 너의 편지는 너무도 괴로운 것이었어. 네 걱정을 그냥 웃어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네가 써보낸 모든 것을 나 역시 느끼고 있었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가 두려웠어. 단지 가상에 지나지 않는 것을 어째서 너는 소름이 끼치는 사실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째서 그것을 너와 나 사이를 자꾸 두텁게 만들고 있는지. 만일 네가 나를 그전처럼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네 편지 전체가 부인하고 있는 이 잔인한 가정을 멀리 떨쳐버리고 싶어. 하지만 일시적인 너의 두려움이 무슨 상관이 있어? 알리사, 이론을 캐려고 하니 말이 얼어붙어. 단지 내 가슴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야. 나는 기교를 부리기에는 너무나 너를 사랑하고 있고, 또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무엇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머릿속의 사랑. 이 말에 대해서 대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나는 온 영혼을 기울여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의 지성과 애정을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의 편지 왕래가 너의 가혹한 비난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편지 왕래 덕분에 고무되었던 우리에게 뒤이어 찾아온 현실의 전락이 그토록 쓰라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또 네가 편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단지 너 자신에게 편지할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번 편지와 비슷한 또 다른 편지를 견뎌내기에는 내가 너무나 무기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서로 편지를 하지 말기로 하자. 그리고 이 편지의 끝에다 그녀의 판단에 항의하면서 생각을 돌이키도록 호소하고 다시 한번 만날 약속을 해달라고 청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만사가 어긋나 있었다. 무대장치나 단역배우나 계절도 신통치 못했고 정열적인 편지 왕래조차도 우리의 재회에 대비해서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에는 다시 만날 때까지 침묵을 지키리라. 나는 돌아오는 봄 퐁괴지마리에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거기서라면 지난날의 추억도 내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외삼촌도 반가이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부활절 방학을 이용해서 며칠이고 알리사가 좋다고 생각하는 동안 퐁괴지마리에 머무르기로 했다. 내 결심은 확고한 것이었다. 그래서 편지를 붙이고 나자 나는 곧 학업에 열중할 수가 있었다. 그 해가 끝날 무렵 나는 알리사를 다시 만나보게 되었다. 미스 아슈비르통이 몇 달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크리스마스를 나흘 앞두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제대 후에 나는 다시 그녀와 함께 살았다. 나는 잠시도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종도 지켜볼 수 있었다. 알리사에게서 온 엽서를 받아보고 나는 그녀가 이번 나의 슬픔보다는 우리의 침묵의 맹세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외삼촌이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가 학원식에만 잠시 참석하러 오겠다고 적혀 있었다. 장례식 때도 그리고 관을 따라갈 때도 거의 그녀와 나 둘뿐이었다. 나란히 걸으면서도 우리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녀가 내 옆에 앉아있을 때 나는 몇 번이고 그녀의 다정한 눈길이 내게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알고 있지? 헤어질 무렵 그녀는 말했다. 부활절 전까지는 아무것도. 그래. 하지만 부활절에는 기다리고 있겠어. 우리는 묘지 입구에 있었다. 나는 역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지나가는 마차를 세우더니 잘 있으란 말 한마디 없이 나를 두고 가버렸다. 알리사가 정원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4월 말 내가 퐁괴지마루에 도착하자 외삼촌은 친아버지처럼 내게 키스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처음에는 그녀가 얼른 뛰어나와 맞아주지 않은 것이 서운했으나 곧 다시 만나게 된 첫 순간에 너절한 인사치레를 생략할 수 있게 해준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는 정원 안쪽에 있었다. 제철을 만나 활짝 핀 라일락, 마가목, 금잔화, 외질리아 등의 꽃덩쿨로 빽빽이 둘러싸인 그 둥그런 갈림길로 나는 천천히 걸어갔다. 너무 멀리서부터 그녀를 보지 않도록, 아니
내가 오는 것을 그녀가 보지 못하도록 나는 정원 한쪽의 나뭇가지 밑으로 서늘하게 그늘진 오솔길을 따라갔다. 나는 천천히 걸어갔다. 하늘도 나처럼 기뻐하는 듯 산뜻하게 빛나고 맑게 개어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내가 다른 쪽 길로 오리라 생각하고 기다린 모양이었다. 나는 그녀의 등 뒤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내가 온 줄 모르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시간까지 나와 함께 멈춰버린 것 같았다. 이 순간이야말로 행복 그 자체보다 앞서오고 또 행복 그 자체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러자 그녀도 이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벼랑간 일어서더니 지금까지 수놓고 있던 천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에게로 팔을 내밀어 두 손을 내 어깨 위에 얹었다. 얼마 동안을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다. 그녀는 두 팔을 내민 채 미소를 띠면서 고개를 비스듬히 하고 말없이 다정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흰 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지나칠 정도로 경건한 그녀의 얼굴에서 그 앳된 미소를 다시 보았다. 이것 봐, 알리사. 나는 갑자기 소리쳤다. 앞으로 열 이틀 동안 방학이야. 하지만 네가 싫다면 단 하루도 더 머무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내일은 퐁괴지 마을을 떠나야 된다는 뜻을 표시해줄 무슨 신호를 정하기로 해. 그러면 다음날 나는 아무런 비난이나 불평도 없이 떠날 테니까. 알았지? 미리 준비한 말이 아니어서 나는 한결 수월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녀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저녁 식사하러 내려갈 때 내 목에 네가 좋아하는 그 자수정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으면 알겠어? 하고 말했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저녁이란 말이지? 하지만 눈물도 한숨도 없이 떠나야 해.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겠어. 그 마지막 날 저녁에도 그 전날과 다름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헤어질 테야.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나 하고 네가 생각할 정도로 말이야. 그리고 다음날 네가 찾을 때는 나는 이미 없을 거야.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입술로 가져오면서 나는 덧붙여 말했다. 지금부터 그 마지막 밤까지는 어떤 눈치도 보이지 않기로 해. 이번에는 이 재회의 엄숙한 분위기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색한 느낌을 씻어버릴 차례였다. 나는 말을 계속했다. 정말이지 네 곁에서 지낼 요 며칠이 우리들의 지난 날과 같으면 좋겠어. 말하자면 우리 둘 다 이 며칠을 특별한 것으로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이야기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그녀는 웃기 시작했다. 나는 덧붙였다. 우리가 함께 해볼 만한 일이 없을까? 전부터 우리는 정원을 가꾸는데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아직 익숙치 못한 정원사가 전에 있던 정원사의 뒤를 이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원은 2달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할 일은 얼마든지 있었다. 장미나무에도 손길이 미치지 않아 그중 싱싱하게 자라나는 것들에는 시든 가지가 잔뜩 뒤얽혀 있었다. 새끼친 가지들이 다른 가지를 시들게 했다. 이 장미나무는 대부분 우리가 접붙여 놓은 것들이었다. 그녀와 나는 우리가 직접 가꾸었던 장미들을 잘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들을 돌보느라고 처음 사흘 동안은 힘들지 않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을 때에도 그 침묵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리하여 우리는 차츰 다시 서로 익숙해졌다. 나는 어떤 설명보다도 이렇게 서로 익숙해지는데 더욱 기대를 걸었다. 우리가 헤어져 있었다는 기억조차도 이미 사라졌고 내가 그녀에게 느꼈던 두려움도 또 그녀가 두려워하던 나에 대한 마음의 긴장도 차츰 흐려지고 있었다. 알리사는 쓸쓸했던 나의 지난 가을 방문 때보다
훨씬 앳되고 아름다워 보였다. 나는 아직 그녀와 키스해 본 적이 없었다. 매일 저녁 나는 그녀의 우도 뒤에서 조그마한 자수정 십자가가 가느다란 금줄에 달려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내 가슴 속에는 또다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희망이라고? 아니, 그것은 차라리 확신이었다. 그리고 알리사도 그것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나는 짐작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의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도 의심할 수 없었다. 우리의 대화는 차츰 대담해졌다. 알리사, 아름다운 대기가 웃음을 머금고 우리의 가슴이 꽃봉오리처럼 피어나던 어느 날 아침 나는 말했다. 이제 줄리에트도 행복하게 되었으니 우리도.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안색이 너무나 창백해져서 나는 말끝을 맺지 못했다. 제롬, 그녀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나는 네 곁에서 더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고 있어. 하지만 내 말을 들어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야. 그렇다면 영원히 행복 외에 무엇을 바란단 말이야? 하고 나는 성급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성스러운 것을. 그 목소리가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들었다기보다는 그러한 말일 거라고 짐작했을 뿐이다. 내 모든 행복은 나를 버려둔 채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가고 있었다. 너 없이 난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나는 그녀의 무릎에 이마를 파묻고 어린애처럼 울면서 말을 이었다. 너 없인 안 돼. 너 없인 안 돼.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흘러갔다. 그러나 저녁 때 알리사는 그 조그만 자수정 십자가를 달지 않고 나타났다. 이튿날 나는 약속했던 대로 충실히 새벽녘에 떠났다. 그 다음날 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거기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시 몇 줄이 인용되어 있었다. 이 가락을 다시 한번 들려주오. 쓰러지는 듯 꺼지는 그 가락을. 오, 오랑캐꽃 핀 언덕 위를 스쳐 꽃향기를 불어주는 향긋한 남풍처럼 내 귀에 들려오는구나. 됐어, 그만. 이젠 아까처럼 감미롭지 못하네. 그래, 아침 내내 나도 모르게 너를 찾았어. 제롬, 네가 떠났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 네가 약속을 지켜준 것이 원망스럽더군. 나는 이것이 장난이라고 생각했어. 어딘가 덩굴 뒤에서 네가 불쑥 나타날 것 같아 보러 갔었어. 하지만 너는 정말 떠나버렸어. 고마워. 그러고 나서 온종일 네가 알려주고 싶은 몇 가지 생각과 이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괴로웠어. 만일 그 생각들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나는 네가 당연히 해주어야 할 일을 소홀히 한 것이 되고 장차 그 때문에 원망을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지. 네가 퐁게지마리에 도착한 후 네 곁에서 내가 온몸으로 느낀 그 야릇한 충족감에 처음엔 놀랐고 마침내는 불안하게 생각되었어. 너는 나에게 이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정도의 충족감이라고 말했지. 그런데 내가 불안해하는 것은 바로 그거야. 내 의도를 잘못 이해할까 두려워. 제롬, 내 마음의 가장 강렬한 표현을 하나의 까다로운 이론의 전개로 생각지는 않을지 두려워.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닐 거야. 라고 너는 말했지. 생각나? 그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제롬, 그건 우리를 충족시켜주지 않아. 지난 가을 우린 이러한 충족감 뒤에 어떤 슬픔이 깃들어 있는가를 깨달았던 게 아닐까? 오, 하느님,
그러한 충족감이 진실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또 하나의 행복을 위해서 태어난 거야. 전에 우리가 주고받은 편지가 가을의 재회를 슬프게 했듯이 네가 여기 있었다는 추억은 오늘 편지를 쓰면서 내가 느껴야 할 기쁨을 앗아가 버렸어. 언제나 네 곁에서 지낼 때면 느낄 수 있었던 그 황홀한 기쁨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편지 왕래와 만남이 우리의 사랑이 가질 수 있는 그 순수한 기쁨을 남김없이 고갈시켜버렸어. 그래서 나는 이제 나도 모르게 시비야에 나오는 오신호처럼 부르짖고 있어. 됐어, 그만. 이젠 아까처럼 감미롭지 못하네. 잘 있어, 제롬. 이로부터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노라. 아,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 너도 알고 있을까? 영원한 너의 알리사. 덕이라 하는 함정 앞에서 나는 속수무책이었다. 온갖 영웅적인 기분이 나를 현혹시켜 자꾸만 이끌어가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과 그러한 기분을 구별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알리사의 편지는 나를 가장 무모한 열정으로 도취시켰다. 내가 좀 더 덕을 쌓으려고 한 것도 오직 알리사만을 위해서였다. 어떤 길도 위로 올라가는 길이라면 그것은 나를 알리사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 같았다. 아, 대지가 제 아무리 갑작스럽게 좁아진다 하더라도 단지 우리 둘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넓다고 생각될 것이다. 아, 나는 아직도 그녀의 미묘한 가장을 간파하지 못했으며 또 이번에도 가까스로 올라간 상상봉에서 그녀가 나를 두고 다시 도망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나는 긴 답장을 썼다. 나는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상황을 짐작해 할 수 있는 일부분만을 기억하고 있다. 나의 사랑은 내가 지니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돼. 내 모든 덕행이 거기에 딸려 있고 사랑이야말로 나를 나 이상의 위치로 끌어올려주는 것 같이 생각돼. 그러므로 만일 사랑이 없다면 난 대부분의 평범한 인간들이 차지하는 보통의 높이로 다시 떨어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너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가장 험준한 길도 내겐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여겨지는 거야. 이 편지에 내가 또 어떤 말을 덧붙였는지 그녀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제롬, 성스럽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야. 네가 만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너도 역시 이것을 피하진 못할 거야. 그것뿐이었다. 우리의 편지 왕래는 이것으로 끝났다. 아무리 교묘한 충고나 굳건한 의지로도 어찌할 도리가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기보다 오히려 예감했다. 하지만 나는 또다시 애정이 넘치는 긴 편지를 썼다. 세 번째 편지를 붙인 뒤에 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제롬,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하지는 마. 다만 마음이 내키지 않을 뿐이야. 네 편지는 여전히 나를 즐겁게 해주고 있지만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도록 만든 데 대해서 나는 점점 더 나 자신을 꾸짖고 있어. 이젠 여름도 멀지 않았어. 당분간은 서로 편지를 하지 말기로 하고 9월 하순 2주일 동안 퐁괴지마리에 와서 나와 함께 지내면 어떨까? 승낙한다면 답장은 필요 없어. 그것을 승낙의 표시로 알 테니까. 회답이 없기를 빌겠어.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이 침묵이야말로 그녀가 나에게 부과한 마지막 시련임에 틀림없었다. 몇 달 동안의 공부에 이어 몇 주일의 여행을 마치고 퐁괴지마리에 갔을 때 나의 마음은 지극히 안정되어 있었다. 이 짧은 이야기로 처음에는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던 일을 어떻게 독자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겠는가?
그 후 나를 여지없이 절망 속으로 밀어넣은 그 슬픈 사건 이외에 무엇을 내가 여기에 적을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은 가장 부자연스러워 보이던 그 가면 밑에서 아직도 사랑이 용솟음치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한 나 자신을 통탄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 가면밖에 보이지 않아 옛날의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을 만큼 변한 그녀를 비난했던 것이다. 아니, 그때도 나는 너를 비난하진 않았어, 알리사. 단지 지난날의 네 모습을 찾을 수 없어 절망 끝에 울었을 따름이야. 너의 애정이 낳은 침묵의 술책이나 잔인한 기교 등으로 말미암아 네가 품었던 사랑의 힘을 측량할 수 있게 된 지금 나는 너로부터 잔인하게 서름을 받았으면서도 더욱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경멸? 냉정? 아니, 이겨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마주서서 싸울 만한 대상도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따금 망설였고 내 불행을 나 자신이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해보기도 했다. 그만큼 내 불행의 원인은 미묘했고 알리사는 교묘하게 모르는 척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애교 있게 나를 대해주었다. 그녀가 그토록 친절하고 상냥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속아 넘어갔다. 그녀의 얼굴은 전과 달리 납작하게 졸라맨 머리 모양으로 인해 표정까지 달라질 정도로 딱딱해 보였지만 그게 무슨 문제가 되었겠는가. 촉감이 거칠고 어울리지 않는 검은 옷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몸의 곡선이 손상되었지만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었겠는가. 그런 것쯤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어리석게 바로 내일이라도 그녀 스스로 혹은 내가 부탁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보다 나는 그녀의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가 더욱 가슴 아팠다. 그러한 일은 우리 사이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충동보다는 오히려 결심을, 또 말하기는 거북하지만 사랑보다는 오히려 예의를 발견하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저녁 무렵 응접실로 들어갔을 때 나는 피아노가 없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실망한 내 목소리를 듣고 알리사는 수리하러 보냈어 하고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글쎄 몇 번이나 내가 말했잖니. 외삼촌은 너무 엄하다 싶을 정도로 나무라는 어조로 말했다. 지금까지 그대로 참아왔으니 제롬이 떠난 뒤에 고치러 보냈더라면 좋았잖아. 네가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우리의 커다란 즐거움 하나가 사라져버렸어. 하지만 아버지, 알리사는 붉어진 얼굴을 옆으로 돌리며 말했다. 요새는 빈소리만 나서 제롬 역시 아무 곡도 치지 못했을 거예요. 네가 칠 때는 그렇게 고장난 것 같지 않던데? 하고 외삼촌이 말했다. 그녀는 얼마 동안 그늘진 쪽으로 몸을 굽힌 채 안락의자 커버에 수치를 재는데 몰두하는 듯 말이 없다가 이윽고 방에서 나가버렸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외삼촌이 저녁마다 마시는 약을 쟁반에 받쳐들고 돌아왔다. 다음 날도 그녀는 그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을 바꾸지 않았다. 집 앞에 내놓은 벤치에 앉아 그녀는 전날 저녁부터 손에서 떼지 않던 바느질이라기보다는 헌 천조각 꿰매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옆에 있는 벤치나 탁자 위에 낡은 양말이 가득 든 바구니를 놓고 그 속에서 줄곧 일거리를 꺼냈다. 며칠 뒤에는 냅킨과 홑 이불을 만지는 일로 바뀌었다. 이러한 일에 그녀는 완전히 몰두해 있는 것 같았고 그 때문에 입술은 표정을 잃고 눈에는 광채가 없었다. 알리사, 어느 날 저녁 나는 그녀의 얼굴이 너무나 멋없게 변해버린 것을 보고 놀라 소리쳤다.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나는 조금 전부터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으나 그녀는 내 시선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왜 그래? 그녀는 머리를 들며 말했다. 내 말이 들리는지 알아보고 싶었어. 네 생각이 내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아서. 아니야, 난 여기 있어.
하지만 여간 조심하지 않고는 꿰맬 수가 없거든. 바느질하는 동안에 책을 읽어줄까?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왜 그렇게 신경 쓰이는 일을 하지?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니까. 이런 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자들이 많이 있잖아. 절약을 하려고 이런 보람없는 일을 하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대뜸 그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 재미가 있으며 벌써 오래전부터 그 일밖에 하지 않아 다른 일에는 서투르게 되었다고 단언하는 것이었다. 말하면서 그녀는 줄곧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의 음성이 그 순간보다 더 부드러웠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한없이 서글펐다. 그녀의 표정은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지? 라고 말하고 있는 듯 싶었다. 그리하여 내 마음속의 모든 항의는 입술에까지 올라오기도 전에 목에서 막혀버렸다. 그로부터 이틀 뒤 우리는 장미꽃을 꺾었다. 그녀는 나에게 그 장미꽃들을 자기 방으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 해에는 한 번도 그녀의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나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어떤 희망에 부풀었다. 그때 나는 기분이 너무나 우울하여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말 한마디가 이런 내 기분을 풀어줄 수도 있었다. 그 방에 들어설 때마다 나는 감격에 사로잡히곤 했다. 거기에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늑한 분위기가 감돌아 알리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었다. 창과 침대 둘레에 친 커튼의 푸른 그늘, 반들반들한 마호가니 가구들, 그리고 잘 정돈되어 정결하고 조용한 방 안 분위기가 그녀의 티없는 순결함과 사색적인 우아함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날 아침 나는 그녀의 침대 옆 벽에 지난날 내가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2개의 커다란 마사치오 사진이 걸려있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다.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려는 순간 내 시선은 바로 그 옆, 그녀가 애독하는 책들을 얹어두는 선반 위로 옮겨졌다. 이 조그마한 장서들의 절반은 내가 준 것이고 또 절반은 우리가 같이 읽은 책이었다. 그것은 오랜 기간을 두고 하나씩 모아둔 장서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은 모두 없어지고 대신 나로서는 그녀가 경멸해 주었으면 싶었던 저속한 신앙에 관한 너절한 소책자들만이 꽂혀 있는 것이었다. 갑자기 눈을 드니 알리사는 웃고 있었다. 그렇다. 알리사는 나를 바라보고 웃고 있었다. 미안해. 하고 그녀는 곧 말했다. 네 표정을 보고 웃었어. 내 장서를 보고 갑자기 인상을 찌푸려서. 나는 농담할 기분이 아니었다. 아니 알리사, 정말로 요즘은 저런 책을 읽고 있어? 이상해? 자양이 풍부한 양식에 익숙해진 지성은 이런 무미건조한 것을 맛보면 구역질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소리지? 하고 그녀는 말했다. 이 책들의 저자는 모두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를 열심히 글로 써서 나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해주는 경건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퍽 좋아.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미사여구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며 나 또한 그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세속적인 찬양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 그럼 이제는 이런 것밖에 읽지 않아?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래, 몇 달 전부터. 게다가 이제는 독서할 시간도 별로 없어. 사실 나는 최근에 네가 감탄할 만하다고 가르쳐 주었던 그 위대한 작가들 중 어떤 사람의 책을 다시 읽으려고 해보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제 키를 한 자나 늘리려고 애쓰는 사나이와 같은 결과가 되어버렸어. 너에게 그런 이상한 생각을 불러일으킨 그 위대한 작가란 누구지? 그 작가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아니야. 단지 그의 작품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따름이야. 파스칼이야. 아마도 별로 좋지 않은 구절을 읽었던 모양이야.
나는 초조한 몸짓을 했다. 그녀는 아직 손질하지 못한 꽃다발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마치 교과서라도 암송하듯 맑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 몸짓에 잠시 말을 끊었다가 같은 어조로 계속했다. 그와 같은 호언장담이나 열성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어.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없어. 파스칼의 그 비장한 어조가 신앙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회의의 결과가 아닌가 하고 나는 가끔 생각했어. 완전한 신앙이란 그처럼 눈물을 흘린다거나 목소리를 떠는 법이 없으니까. 파스칼의 음성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 떨림, 그 눈물에 있는 거야. 라고 나는 반박하려 했으나 용기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말 속에는 내가 알리사에게서 귀하게 여기던 것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때의 대화를 고치거나 논리적인 것으로 다듬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 적어본다. 만일 그가 현세의 생활에서 먼저 즐거움을 제거해버리지 않았다면 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현세의 생활을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아마도 어떻단 말이야? 나는 그녀의 이상한 이야기에 놀라 물었다. 그가 풀이하는 막연한 행복보다 훨씬 더 무거울 거야. 그렇다면 너는 그런 행복을 믿지 않아? 하고 나는 소리쳤다.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거래 행위에서와 같이 이해타산이 있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행복은 차라리 막연한 채로 있는 편이 좋아. 하느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덕행에 몸을 바치는 것은 무슨 보수를 바라서가 아니라 고귀한 마음씨를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겠어? 바로 거기에서 파스칼과 같은 고귀한 마음의 피난처인 저 비밀스러운 회의주의가 나온 거야. 회의주의가 아니지. 장세니즘이야. 괄호 열고. 여기서 장세니즘이란 인간의 자유의지를 거부하고 신의 예정서를 채택했으며 구원의 열쇠는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신의 은총이라고 가르치는 종교 이념. 옴기니 주. 괄호 닫고. 하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여기 이 불쌍한 사람들은 하고 그녀는 자기 책을 둘러보았다. 자기들이 장세니스트인지 또는 다른 그 무엇인지를 대답하라고 하면 퍽 당황해할 거야. 이들은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풀잎처럼 아무런 악의도 괴로움도 또 아름다움을 보이려는 마음도 없이 그저 하느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야.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라 생각하면서 자기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느님 앞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지워버림으로써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알리사! 하고 나는 소리쳤다. 왜 너는 너의 날개를 떼어버리려는 거야? 그녀의 음성이 너무나 잔잔하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내 고함 소리는 웃을 정도로 과장된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면서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 파스칼을 읽고 얻은 것은 뭐야? 그녀가 말을 중단했기 때문에 나는 물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야.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다. 그 나머지 것은 그녀는 한층 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을 계속했다. 사실은 잘 모르겠어. 얼마 동안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지내다가 위대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에 접하게 되면 당장 숨이 가빠져서 나는 당황하여 대답할 말을 찾아내지 못했다. 만일 오늘부터라도 너와 함께 이런 설교집과 명상록을 읽어야 한다면 나는 하지만 하고 그녀는 내 말을 가로막았다. 네가 이런 책을 읽는 것을 보면 나는 서글퍼질 거야. 나는 네가 이런 것보다는 훨씬 훌륭한 것을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해. 그녀는 지극히 간절한 어조로
또 자기와 나의 생을 분리시키는 이러한 말이 나를 얼마나 슬프게 한 것인지는 염두에 두지 않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의 머리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그녀와 좀 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울고 싶어졌다. 만일 그녀가 내 눈물을 보았더라면 굴복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벽난로 위에 팔꿈치를 짚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괴로워하는 나를 보지 못했는지 혹은 보고도 못 본 채 하는지 계속 꽃만 매만지고 있었다. 이때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이러다간 점심 준비도 못하겠네. 어서 가줘. 그러고 나서 그녀는 무슨 장난이라도 하듯 말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하자. 그 이야기는 다시 계속되지 않았다. 그녀는 늘 나와는 엇갈리게 되었다. 그녀가 일부러 나를 피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늘 뜻하지 않았던 일이 훨씬 더 급박하고도 중요하게 밀어닥치는 것이었다. 나는 차례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그러나 나의 이 차례라는 것은 끊임없이 생기는 집안일이라든가 꼭 해야 될 곳간일의 감독이라든가 소작인들이나 또는 당시 그녀가 점점 더 열중하게 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방문이라든가 하는 따위의 일이 다 끝난 뒤에야 돌아오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그 모든 일을 끝마치고 남은 극히 짧은 시간밖에는 할애되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분주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녀를 뒤따라다니는 것을 단념함으로써 나는 그녀가 얼마나 나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가를 쉽사리 느낄 수 있었다. 잠시 이야기를 해보아도 그러한 느낌은 더욱 절실해졌다. 어쩌다 알리사와 잠시나마 이야기를 하게 된 경우에도 그 대화가 어설프기만 해서 마치 어린애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망연히 미소를 지으며 내 곁을 재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럴 때면 그 어느 때보다도 그녀가 내게서 멀리 떠나가 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미소에는 가끔 멸시에 가까운 표정, 어딘가 비꼬는 듯한 표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고 또 그렇게 내 욕망을 피하는데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런 일이 거듭되자 나는 스스로 책망받을 짓을 하고 싶지 않고 또 내가 그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떤 점을 비난해야 할지도 알 수 없게 되었으므로 마침내 나는 모든 불만을 나 자신에게로 돌려버렸다. 그처럼 크나큰 행복을 기대했던 며칠이 이렇게 흘러가 버렸다. 나는 시일이 흘러가는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 날짜를 늘려보고 싶지도 않았고 시간의 흐름을 늦추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 만큼 나의 고통은 하루하루 커가기만 했다.